며칠간 하락세를 보이던 뉴욕 증시가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주가가 상승한 이유는 다시 또 무역 분쟁의 합의 전망입니다. 뭐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 안 한다, 한다, 뭐 며칠 만에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자꾸 결과물들이 바뀌는데요. 일단 기존의 시황에서도 말씀을 계속 드렸었지만 무역 분쟁에 대한 내용들은 아직 불확실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다르게 한다 안 한다의 그런 전망들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엔 또 어떤 소식이 나왔었는지 어떻게 해서 시장을 끌어올렸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만원이 무너진 삼성전자, 최근에 또 관심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그런 기업이었을 텐데요. 최근에 외국계 투자 심리가 썩 좋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또 일각에서는 사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 과연 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외면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금리 기조에 올해 IPO, 즉 기업 공개를 하는 그 IPO 시장에 무려 117조 원이 몰렸다고 합니다. 뭐 저금리 때문에 돈을 많이 못 번다, 네, 뭐 투자처가 마땅치 않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신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과연 좋은 일일까? 과연 돈을 벌 수 있는 일일까? 여기에 대해서 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대한 이야기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5일 목요일입니다. 시간이 정말 금방금방 가니까 네, 또 새롭네요. 자, 날씨가 이번 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출근길 날씨를 보인다라고 합니다. 체감 온도는 바람이 조금만 불면은 정말 뭐 영하 저 깊은 곳으로 들어가겠죠. 근데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언론 뉴스에서요, 올 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 그러면 딱 느껴지는 게 뭐예요? 오늘 굉장히 춥구나. 네. 그렇게 느껴지시잖아요. 그리고 진짜 춥네. 올해 들어 가장 춥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실 거란 말이에요. 오늘의 어쩌면 가장 큰 화두가 가장 추운 날씨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겨울이 진행이 되면서 12월 뭐 이제 지금 5일이지만 다음 주 만약에 12월 12일이 됐다 또는 19일이 됐다 이렇게 됐을 경우엔 또 올겨울 돼서 가장 추운 날씨가 또 올 거란 말이죠. 이게 겨울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타나는 그런 모양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과정 속에서 또 계속 추운 날씨만 되는 것은 아니죠. 가장 추운 날씨가 있었다라면 다음 날은 또 조금 누거지는 날씨가 보여졌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또 확 추워졌다가 또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가 또 나타나게 될 테고요. 자, 겨울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런 날씨는 계속해서 나올 거란 이야기입니다.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시장도 상승에 대한 흐름, 상승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면 신고가를 돌파하는 흐름은 언제고 또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가는 과정에서 또 눌러내고 끌어내리고 그런 모양새들은 같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어느 하나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진행된다라면 그것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반대되는 모습이 곧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시장이든 종목이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꼭 기본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씨에 비해서 빗대서 한번 이야기해드렸고요. 자,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다시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뭐 분위기 좋은 시뻘건색 오랜만에 보니까 또 같이 기분들이 좋아지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지수를 올려놓은 그 원인도요, 무역 협상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영국 런던에서 한 이야기, 영국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국과의 무역 합의가 내년도 대선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 네, 그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지금 중국하고의 관계가 조금 나빠질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홍콩 인권법에 대해서 서명한 거 있었잖아요. 거기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하원에서 위구르 법안을 또 가결을 합니다. 위구르 법안이 뭐냐면요, 지금 중국에서 약간 탄압을 하고 있는 소수민족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 소수민족 위구르족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 위구르족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탄압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좀 있었는데, 그 탄압에 관여한 중국 인사들에게 비자를 제한하겠다. 그리고 자산을 동결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즉 인권 탄압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미국이 봐줄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다.
자산도 동결해버리겠다.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엄밀히 따지면은 중국 내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러면 중국 너희들에게 좀 알아서 좀 해라. 이런 식으로 뭐 이야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다 대고 직접적으로 제재를 가한다. 보이콧을 가한다는 것은 이것도 역시 중국 체제에 대한 정식적인 어떤 간섭이죠. 그래서 내정 간섭이라는 부분을 또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공산 사회주의라고 봐야 되잖아요.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와는 완전히 이제 반대되는 개념의 어떤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거를 미국이 깊숙이 들어와가지고 자꾸 그 분탕질을 해놓으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뭐 미국의 어떤 입장으로 끌려가게 된다면 공산주의 체제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싫어하겠죠. 반대로 얘기해서 중국이 미국 워싱턴 또는 뉴욕 이런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간섭을 하는 거예요. 네, 너무 자유방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건 국가가 어느 정도 통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자유롭게 한 그런 사람들에게 중국 입국을 거부화시킨다라는지 막 이런 식으로 반대되는 입장이 나타나게 되면 미국은 난리가 날 거란 말이죠. 네, 자유를 침해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각국의 체제를 일단 존중해주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그 안에 들어가서 너무 깊숙이 개입하지는 않는 게 좀 필요하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법안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좋지 않아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지탄을 한다든지 뭐 인권 탄압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시위를 같이 해준다든지 뭐 응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의견들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법안을 가결을 시켜가지고 직접적으로 보이콧을 가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내정에 개입하는 내용이 되겠죠. 뭐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 옆집에서 막 맨날 부부싸움이 있어요. 부부싸움이 있는데 거기에 아유 왜 이렇게 싸워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냥 실질적으로 너희들이 싸우면은 월급을 안 줄 거야라든지 뭐 경찰에 신고할 거라든지 이렇게 개입하게 되면 네가 뭔데 우리 집일에 간섭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냥 그 사람 만나가지고, 아유, 그렇게 싸우면 안 되라든지,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것은 상관없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직접적으로 뭔가 행동을 취한다든지, 제재를 가한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아무튼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중국과 미국과의 어떤 갈등이었다라고 좀 보면 되는데, 지금 보면, 또 다른, 네, 방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서로, 고위급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 갈등이 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정상회담이 아니라 1차 회담 정도는 꼭 굳이 미중 대장들이 만날 필요가 있겠느냐. 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즉, 지금 현재 미국이 중국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입장, 중국이 미국에 대한 정치적인 입장, 이런 것들이 꼭 그렇게 부담을 가지고서 설명을 해야 되겠느냐. 이것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미중 부분에서 관세 철폐에 대한, 관세를 철회하기 위한 어떤 합의에 근접했고,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그런 15일 이전에 1단계 합의가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또 살짝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어떤 시나리오가 또 뭐가 됐냐면 정상이 굳이 서명할 필요가 없다. 고위 관료가 1차 협의에 대해서는 그냥 타결을 시켜도 되지 않겠느냐. 자, 그렇게 되면 시진핑이나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고 이렇게 정상 간에 그런 얘기가 아니라 무역 협상을 큰 틀로 봤을 경우에는 완전 해결을 위한 하나의 1차적인 관문 이런 식으로만 가도 되는 거죠. 도장이 아무나 갖고 와서 찍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죠. 즉 고위 관료가 서로 간의 어떤 합의를 통해 가지고 대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질적인 의미로 실무진의 어떤 협상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면 1차 협상 정도는 충분히 빠른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들이 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이것도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죠. 그럴 수 있다. 그렇다. 예, 불확실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주가가 좀 내리는 상황에서 이제 반등을 위한 어떤 재료들이 이렇게 반대로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완벽하게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불확실성 때문에 계속적으로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현재 뭐 경제지표도 썩 좋지 않게 고용지표나 이런 것들도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한 어떤 재료들이 계속 생산돼야 될 것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부 사람들은 네, 트럼프의 사돈네 8촌까지 조사해봐라. 네,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면 지수가 말 한마디에 오르고 내리니까 분명히 저놈들 옵션 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얘기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역시 뭐 그런 것들도 네, 심증만 있는 거니까. 네, 늘 그래왔죠. 뭐 북한이 미사일 쏠 때도 뭐 김정은이가 또 김정일이가 선물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다 한들 뭐 어떻겠습니까? 네. 그래서 시장이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분위기 좋으니까 또 지수가 오랜만에 빨간불을 켜고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 이야기, 삼성전자 이야기 조금 해드릴게요. 삼성전자가 5만원을 내줬다. 자, 5만원을 돌파한 이후에 분위기가 계속 좋았었는데 다시 5만원 아래쪽으로 내려갔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원인을 지금 보면 이제 그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제 뭐 여러분들 이야기 많이 해드렸겠지만 외국계 투자은행에서는 한국에 대한 비중을 높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부터 시작해서 골드만삭스라든지 이런 쪽 전부 다 이제 하라고 얘기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골드만삭스라든지 모건 스탠리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시장을 좋게 봤는데 또 재미있는 게 모건 스탠리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매수가 좀 들어왔어요. 그런데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또 매도에 있는 모습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지금 좋다 나쁘다 일단 전망은 좋게 얘기했는데 그러면서도 매도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자기들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분석이 돼야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다른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식이냐면 최근에 이제 그 단기적 주가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삼성전자에 10% 올라온 거 그게 뭐 대단한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투자 자금을 만약에 1조 원을 집어넣었다 생각해 보세요. 1조 원을 매수했다. 그럼 그 1조 원의 10%면은요. 1,000억 원이거든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불과 뭐 한두 달 사이에 1,000억 원을 벌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차익 매도에 나서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규모가 큰 자금들이 들어왔을 때 수익이 나오게 되면 단기적 차익 관점에서의 어떤 접근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매도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매도를 위한 매도라기보다도 차익 실현을 위한 그런 매도. 수익 내고 판다 이런 개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다가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약간 이제 그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차익 매도에 대한 부분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코스피든 아니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좋았었죠.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올라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차익 매도 욕구가 일단 나왔을 테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MSCI 리밸런싱 때문에 11월 달에는 이제 매도가 계속적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어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까지 매도가 나오는 것은 이제 MSCI에 대한 이슈는 아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볼만한 부분들은 이제 연말 시즌이기 때문에 이제 세금을 피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내년도가 되면 또 법이 바뀌죠. 양도세가 또 강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팔게 되면 세금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올해 안에 팔아놔야지 올해에 적용되는 그런 세금법을 적용을 받을 텐데 이게 큰 자금을 한꺼번에 팔게 되면은 주가가 망가져 버리죠. 그래서 한꺼번에 파는 것이 아니라 슬슬 팔아야 되면 기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가를 어느 정도 올려놓은 상태에서 매도를 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이 가장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외국인들의 매도는 매도를 하기 위해서 주가를 올려놨고 어떻게 보면 그 외국계 투자 그 은행에서 한국 증시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던 것들이 매도를 하기 위해서 주가를 일시적으로 올리기 위한 그런 움직임, 좋은 얘기 해놓고 지들이 뒤로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그 5만 원대가 깨졌는데 그럼 이제 삼성전자 버려야 되느냐? 아니죠. 삼성전자가 5만 원 아래로 내려간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단기적으로 이렇게 매도를 하기 위해서 상승을 시켜놨다라면은 위쪽에 올라갈 때 매수한 사람들은 물릴 수 있거든요. 근데 아래쪽으로 기다렸다가 매수한다거나 조금 더 변동성을 생각해서 다음번 지지선이라든지 이렇게 5만원이라는 어떤 기준선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때 매수 관점을 조금 보게 된다라면 그것은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를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비중을 축소해 놓은 상태에서 다시 재매수를 노려야 될 상황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 매도를 통해서 주가가 내려갔기 때문에 내려간 이후에 주가가 반등이 나올 때는 그것 이상의 매수가 또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12월달 같은 경우는 변동성을 좀 가지고서 우리가 시장을 좀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은 상승, 우상향으로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들 계속 열려있다 보셔야 되는 거고요. 반도체 업황 개선이라든지 또 미중 무역 협상이 어떤 식으로든 개선이 된다라면 매수는 어떻게든 들어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번에 조정이 들어왔을 때 내려가는 과정에서 물론 뭐 추가 매수를 계속 하겠다라는 사람들은 뭐 더 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만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 내려간 이후에 돌아설 때 그런 자리 조정이 끝나갔다 싶을 때 그런 시점에서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지금은 느긋하게 기다리셨다가 조금 더 가격이 싸진다거나 흐름이 좋아지는 그런 전략으로 바뀌게 될 때 매수를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달 말 정도 또는 다음 주라도 바로 매수에 대한 타이밍이 나올 수 있으니까 뭐 당장 주가가 빠지는 과정에서 매수를 들어간다기보다는 가장 내가 싸게 살 수 있는 유리한 가격대가 어디일까 이것만 잘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너졌다 뭐 팔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보실 건 아니고요. 저점 지지가 확보되는 시점에서 대응 포인트를 잡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까 이제 투자 자금들이 갈 곳이 없다. 그래서 IPO 시장, 즉 기업 공개, 신규 상장 종목에 몰렸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신규로 상장한 종목들 보게 되면, AFW라는 기업에 청약금이 무려 9조 8천억이 몰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롯데리치에 9조 5천억, 에코프로비엠에 9조 4,500억, 앞티바이오에 8조 원대, 뭐, SNK에 6조 원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진짜로 이게 좀, 우리가 신규 상장 종목에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게요. 공모가가 이렇게 경쟁이 많이 몰리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공모가가 높아져요. 당연하죠. 경쟁률이 굉장히 세지니까요. AFW 같은 경우는 청약 경쟁률이 무려 114대 1입니다. 114대 1. 드림텍 같은 경우는 562대 1이네요. 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많이 몰렸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네, 이렇게 엄청나게 몰리니까 공모 가격이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공모가보다 더 많은 청약금이 몰리니까 이번에 이 IPO한 기업들 그 공모 가격은 3조 4,500억인데 무려 117조가 몰렸으니까 34배에 달하는 청약금이 몰렸다라고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평가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냐면 신규 상장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지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런 기관들이 있잖아요. 상장 이후에 공모가가 형성되고 주가가 빵 뛰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차익 실현의 욕구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상장 이후에 그 매매 동향을 잘 살펴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 개인들이 매수가 되고요.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매도하는 양상이 나오게 될 겁니다. 상장 이전에 가지고 있다가 공모를 하게 되면서 수익이 빵 하고 터지니까 거기서 한 몫을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AFW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 46%, 네, SNK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9%, 앞티바이오는 마이너스 34%. 물론 올라온 것도 있습니다. 올라온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신규 상장 종목들 지금 상위 10개의 기업들 살펴봤을 때 전반적으로 하락이 우세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장세가 어떻다 저렇다를 떠나가지고요. 신규 상장 기업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히려 또 자금이 많이 몰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신규 상장에 대한 부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항상 검증받는 그 시간 동안에는 신규 상장 종목을 들어가서
거기서 복닥거릴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은 꼭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서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은 뭐 기업 분석이라든지 차트 분석 하실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기업이 좋아야지만 일단 IPO가 되는 거고요. 차트는 뭐 양봉 하나 딸랑 붙어 있는 거, 몇 개 붙어 있는 거, 이거 가지고 분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분석 자체가 없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변수가 많다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신규 상장 종목 바로 투자하기보다는 조금 지켜보고 나서 시장에 대한 어떤 흐름들을 보고 시장에서 어떻게 잘 살아남는지 적응하는지 그 여부를 살펴보고 나서 대응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모가 많이 들어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수익률이 안 좋아요. 롯데리츠라든지 천보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수익률이 조금 나왔거든요. 한 20%대, 30%대 수익이 나왔는데 이런 기업들의 체납 경쟁률 보게 되면 63대 1, 그 다음에 95대 1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뭐 200%, 600%, 300% 이런 300대 1 막 이런 그 체납 경쟁률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여기서도 드러나죠. 경쟁이 심한 기업들에게서는 먹을 게 없다는 얘기죠. 경쟁이 심하다는 건 뭐예요? 매수가 많이 몰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뭐예요? 가격대가 높게 형성돼서 고평가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뉴욕 증시가 다시 상승세를 보였는데 1단계 합의 타결 전망이 있다. 뭐 정상 간의 그런 합의가 아니라 고위 관료가 그냥 1단계 합의를 마무리 지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뭐 이것도 역시 불확실성을 내포한 부분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다. 이 부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오랜만에 그래도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5만원이 무너진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일단 차익 실현을 위한 매도가 많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차익 실현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저가에 매수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뭐 바로 매수 들어가도 괜찮겠습니다만 오히려 조정이 마무리된 시점, 그 다음에 조금 더 하락해서 더 싸게 살 수 있는 자리가 온다라면 그런 자리를 오히려 매수 타임을 노려보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모아가실 분들은 언제 사도 상관없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그런 부분이라면 한 번 사고 또 조금 기다려야 되고 이런 식으로 자금의 어떤 한계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라면 오히려 주가가 바닥에 근접했을 때나 아니면 바닥을 찍고 돌아섰을 때 매수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관심은 계속 가지셔야 되고요. 주가가 쌀 때 매수해야 되는 의견은 계속 유지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금리가 낮다 보니까 투자할 만한 곳이 많지 않다. 그래서 IPO 시장에 117조 원이 몰렸는데 경쟁이 심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손실률이 좀 컸다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요. 신규 상장 종목들에 투자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투자를 조금 주의하라.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필코 바닥 근처에서 매수하고자 한다면 3에서 4회에 나눠서 사면 된다. 투자 교과서에서 보게 되는 이른바 정액 매입법이다. 이거 지금 여러분들 그 삼성전자 대응하실 때 이 기법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가장 싼 가격대에 사고 싶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지금 삼성전자에 1000만원을 매수하겠다 그러면 그거를 한 10토막 또는 20토막으로 나눠가지고요. 계속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바닥을 통과하는 시점에서 상승 시점까지 내가 매수를 폭넓게 하게 될 테고요. 그런 과정에서 나의 평단가가 거의 바닥에 근접하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바닥으로 내려갈수록 주가가 내려갈수록 내가 사들일 수 있는 주식은 더 많아지기 때문이죠. 5만원대에 한 주 샀다라면 4만원대에는 뭐 1.1주를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주식을 주가가 내려갈 때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나에게는 결국 평단가를 낮추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전략 잘 활용하셔가지고요. 수익 내시는데 도움을 많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에 만나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